안녕하십니까,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연구 방법의 첫 번째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제 세포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자,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적 단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세포설의 어떤 뜻인데, 자, 요거는 이제 슈반과 슐라이덴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일단 발표가 된 거죠. 그죠? 슈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슈반 세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신경계에서. 슈반 세포라고 하는 거는 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물 세포를 연구한 사람이고요. 슐라이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식물 세포를 연구한 학자인데 이 둘이 또 재미있게도 친구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포는 생명체 기본 단위인데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세포가 구조적이면서 기능적 단위라는 얘기죠.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생긴 걸로 봐서나 하는 짓으로 봐서나 어때? 기본적 단위라고 하는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번은 뭐가 있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세포는 생명체의 어떤 거 기본적 단위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 단위라고 하는 게 이제 위에서 얘기한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어떤 단위를 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무생물, 이런 무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세포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이제 유기물에 해당하는 단백질이나 지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핵산을 조합해가지고 세포를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세포가 세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생물 속생설이라고 얘기해요. 파스테르가 주장했었던 어떤 학설 중에 하나가 생물 속생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이제 상반된 개념이 고대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했었던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이제 생물 속생설 이런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반드시 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네 번째는 자, 세포 크기는 표면적 대 부피비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나오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표면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피비 대 표면적, 그러니까 부피분의 어떤 표면적이라고 하는 요 값. 요게 바로 이제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절대 표면적이 아니고 요 값을 우리는 상대 표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피당 표면적이 되는 거죠. 자, 이 상대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어때? 클수록 대사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주변과 물질 교환이 용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포의 크기가 어때? 커져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물질 교환을 하는 것보다는 세포가 어때? 세포수가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물질 교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수가 많아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게 바로 이제 부피 대 표면적 대 부피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피분의 표면적의 어떤 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자, 개체가 커지기 위해서는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가 커지는 것보다는 뭐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때 커지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세포 연구 방법에는 현미경을 어때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세포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경향이 없을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도구 없이 눈으로 관찰 가능한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1cm와 1 마이크로미터 이제 사이서부터, 그죠? 얘가 지금, 1 마이크로미터와 100 나노미터 사이까지 우리가 요 구간에서, 요 크기에서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광학 현미경으로.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은 비교적 어때? 큰 것만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죠? 자, 이 광학 현미경이 그래서 현미경의 분해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해능이 클수록 어때요? 현미경의 성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해능과 현미경의 성능은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전적인 어떤 정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식별 가능한 두 점 간 최소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식별 가능한 두 점 간 최소 거리가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죠? 확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러면 최소 거리가 작을수록 어떻게 되죠? 분해능은 작아지고, 분해능이 작아지게 되면 어때? 성능이 좀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자연계의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어떤 현미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렉트론이라고 얘기하죠.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세포 소기관은 굉장히 작은 어떤 세포 소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웬만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죠? 막성 세포 소기관, 뭐 예를 들어서 엽록체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소포체나,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거, 대부분의 세균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토파지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죠? 일부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제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어때? 관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나 리피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질이죠, 지질. 그죠? 자, 지질에는 뭐 중성지방도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성지방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질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인지질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분자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는 전자현미경으로 어때 보이지만, 이 원자 수준이나, 그죠? 원자 수준 같은 경우는 워낙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포 연구 방법, 세포가 작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표면적이 어때요? 상대 표면적이 어때? 커야지만 살아가는데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큐브의 형태의 어떤 세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얘가 이제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죠? 1세제곱밀리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표면적이라고 하는 값은, 자, 표면적은 한 면적 곱하기 6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한 면적은 1제곱밀리미터고, 거기다 6을 어때? 곱하게 되면 6제곱밀리미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피스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 표면적 대 밑에 나와 있는 볼륨이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이게 6이 나오고요. 세포가 이제 길이가 이제 2mm로 만약에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부피는 8이 되고 표면적은 24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은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4로 증가했을 때는 이게 1.5로 어떻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말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포 크기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세포 크기가 증가할수록 상대 표면적이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주변과 물질 대사나 물질 교환이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큐브의 어떤 크기를 갖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가로, 세로 어떤 높이의 어떤 비율이 증가하는 것보다, 그죠? 아무래도 이런 어떤 하나의 세포가, 작은 세포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체 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현미경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LM이라고 하는 이제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현미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별 가능한 두 점 간의 최소거리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분해능 D는 n 사인 세타 분의, 그죠? 0.61 람다로 표현을 하거나 이제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미경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해능에 반비례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해능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죠? 자, 빛의 파장을 어때요? 짧은 걸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미경은 무조건 빛이 필요하죠. 그쵸? 그 빛의 어떤 파장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굴절률이 되는 거고, 굴절률, 그죠? 파동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라고 하는 어떤 거, 요 값은 개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구수. 개구리가 아니고 개구수. 그죠? 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제 분해능이 광학현미경이 크다라는 얘기는 가시광선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인데, 가시광선의 어떤 빛의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얘기죠. 길면, 얘가 이제 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것은 관찰이 못 되고 큰 것만 관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상,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어떤 복색광이죠. 복색광이고 우리가 이제 이 가시광선에 있는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광학현미경을 통해서는 색깔을 어때요?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큰 것만 보통 관찰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경통이동식 현미경과 재물대 이동식 현미경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형광현미경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전자현미경을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E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EM. 자, EM은 일단은 분해능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광학현미경에 비해서는 작고요. 작기 때문에 성능 짱이에요.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자선이라고 하는 파장이 짧은 광선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 전자선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면 병원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선은 가시광선에 비해서 파장이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어때요? 작고요. 분해능이 작기 때문에 작은 것도 관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전자선은 우리가 이제 느낄 수도 없고, 그죠? 실제로 어때요? 여러 가지 어떤 복색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색깔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직접 대안렌지와 접안렌지를 통해 가지고 접안렌지에다가 눈을 대고 바라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직접 관찰이 가능해요. 직접 관찰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자선을 못 보기 때문에, 그죠? 못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영상화 시켜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관찰은 불가능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뭘 해줘야 돼요? 영상화를 통해 모니터로 관찰을 해야 된다. 그죠? 이거를 영상화 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작업이 어때요?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자현미경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TEM이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투사전자현미경.
투사전자 현미경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혹은 투과전자 현미경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셈이라고 하는 거는 스캐닝 시킨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투과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나 투사전자 현미경은 일단 세포를 얇게 잘라요. 자른 상태에서, 그지? 자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전자총을 쏘는 거죠. 전자선을 조사를 합니다. 그죠?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얇은 시료이기 때문에 얇은 그 세포의 어떤 그 잔해물이기 때문에 전자선을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과가 돼요. 그래서 투과를 통해 가지고 관찰하기 때문에 투과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하고, 주사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시료를 어때 이렇게 투과전자현미경처럼 얇게 이렇게 이제 잘라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어때요? 전자선을 쏘는 거죠. 그래서 이 투과전자현미경, 투사전자현미경은 2차원적인 어떤 상을 봅니다. 2차원적인 상. 이 말은 평면적인 어떤 상을 본다는 얘기죠. 평면적인 상을. 상대적으로 이제 적혈구 같은 거에다가 그냥 쏘게 되면 적혈구의 이런 어떤 입체적인 어떤 구조를 우리가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가공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3차원적인 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체적인 어떤 모양을 관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육안에 비해서 1000배까지 가능하고요. 그죠? 자, 실제로 어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어때? 1000배까지 어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 한계가 0.1 마이크로미터 정도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요게 바로 뭐냐면은 볼 수 있는 한계란 얘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분해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육안에 비해서 40만 배까지, 그죠? 40만 배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한계치가 바로 분해능 값이 얼마냐면 0.5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는 마이크로미터의 10의 마이너스 3승배나 어때 작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작은 값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 어떤 시료인데, 지금 여러분 위에 세 개, 중간 세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색깔을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모두 광학현미경의 일종이다. 광학현미경의 일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그죠? 밑에 나와 있는 어떤 흑백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흑백 사진은 전부 다 전자현미경이에요.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TEM으로 어때 관찰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얘도 TEM,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SEM,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화를 시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을 어때요? 간직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자현미경은 진공 상태로 어때? 처리를 해가지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죽은 세포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또 다른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또 하나의 이제 세포 연구 방법은 세포 소기관 분리법. 그죠? 이 차등 원심 분리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포 소기관 분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차등 원심 분리법을 우리는 세포 소기관 분리법, 원심 분리법 혹은 세포 분해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세포 분획법.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이거에 대한 어떤 목적은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 크기에 따른
크기에 따른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세포 소기관을 크기에 따라서 왜 분리할까요? 그렇죠. 엽록체를 내가 연구하고 싶다. 그럼 엽록체만 어때 필요하겠죠? 미토콘드리아를 어때? 내가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를 어때? 추출해가지고 어때? 연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목적은 바로 이제 그 소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원리를 보게 되면, 자, 원심력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그 원심력은 바로 중력과 속도의 어떤 거? 배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한 원심력을 이게 제공을 한 상태에서 워낙 세포 소기관이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물에 있는 상태에선 더더군다나 어때요?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주 세게 돌리는 거죠. 세게. 그죠? 세게 돌리게 되면은 가장 무거운 애부터 침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은 500G, 이 500G라고 하는 건 500g이 아니고 지구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G라고 하는 값에 500배를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가장 무거운 애가 깔아앉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침전물이 생겨요. 1차 침전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어때요? 상층액으로 어때 뜬다는 얘기예요. 상층액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또 한번 상층액만 시험관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또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500G를 줬을 때는 어때요? 분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0G 이렇게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두 번째 가라앉는 어떤 거? 2차 침전물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상층액도 생기겠죠? 그 상층액을 또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10,000G보다 더 강력한 20,000G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침전물을 제외한 상층액을 자, 다시 시험관에다가 놓고 중력과 속도와 소요시간을 증가시키게 되면 점차적으로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세포 소기관까지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차등 원심 분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원심력을 줘가지고 세포 소기관 크기에 따라서 세포 소기관을 크기별로 분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차적으로 세포를 갈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균질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포를 그라인드 합니다. 세포를 파쇄를 하고요. 세포 파쇄 용액을 이렇게 이제 튜브에다가 넣고 원심 분리관에다 넣고 원심력을 줘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튜브에서 이 회전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회전축에서 멀어질수록 밀도가 큰 것들이 무거운 애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죠? 반면에 이제 밀도가 작은 애들은 회전축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밀도별로 세포 소기관의 어떤 크기 순서대로 어때요?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물 세포를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동물 세포에서 가장 먼저 이제 분해가 되는 1차적으로 어때 무거운 물질이 바로 뭐란 얘기죠, 여러분? 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그 다음에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 리보좀, 골지체 이런 애들이 세 번째 층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골지체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가면 갈수록 뭐가 크다? 밀도가 크다. 그리고 먼저 분해가 된다. 먼저 분해가 되는 어떤 세포 소기관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밀도급의 원심분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밀도급의 원심분리법은 차등 원심분리법보다
차등 원심 분리법보다 분자량 차이가 작은 그죠? 자, 그 생체 고분자를 밀도별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분자량 차이가 어때요? 작다란 얘기는 얘가 어때? 거의 뭐 중성자 차이 정도밖에 안 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허쉬와 체이스와 이런 분자 생물학 어떤 거 실험 과정에서 메셀슨과 스탈에 대한 어떤 그 DNA 복제 과정에서 반보존적 복제를 어때? 우리가 발견했을 때 실제로 원세대 배양 배지에서는 N15짜리의 어떤 거 동위원소를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제 배지에서는 14배지를 썼었죠. N14 배지를. 이게 이제 질소가 15짜리하고 14짜리는 중성자나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밀도급의 원심 분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분자량 차이가 작은 경우는 차등 원심 분리법보다 중력과 속도와 소요 시간 있죠. 이 소요 시간을 차등 원심 분리법보다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게임이 안 되게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력과 속도 같은 경우는 한 수십만 주, 소요 시간 같은 경우는 뭐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4시간, 뭐 48시간, 그죠? 48시간,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어때 시간을 줬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용지를 어때 첨가하기도 해요. 그 용질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수크로스라고 하는 설탕 같은 거를 어때 이용하게 되면 설탕 밀도급의 원심 분리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설탕보다 좀 비중이 큰 CSCl, 세슘이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들어간 염화세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염화세슘. 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이 중력과 속도를 어때 가했을 때, 엄청난 중력과 속도를 가했을 때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CSCl의 밀도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밀도 구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을 내리자면 자, 위에서 아래까지 연속적인 밀도 구배가 생긴다는 얘기죠. 연속적인 밀도 구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강력한 중력과 속도와 소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계층이었던 애가 네 계층이 되고, 이 네 계층이 연속적으로 어때요? 이어진 층으로 어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반보존적 복제 실험에 대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밀도급의 원심 분리법을 이용해서 알게 됐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원 기본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어떤 구조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 공통적으로 어때 존재를 할까요? 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원핵과 진핵의 어떤 공통점이에요. 자, 엽록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건 진핵만 있죠. 그죠? 진핵만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모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핵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진핵만 있죠. 자, 미토콘드리아와 미세소관 묶어서 진핵만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따라서 2번. 그죠? 참고로 여러분 만약에 보기 중에서 핵양체가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원핵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원핵만. 그죠? 그 다음에 선모가 있었다. 선모. 필라이. 뭐 부착선모, 성선모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이것 또한 여러분 뭐예요? 원핵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문제.
세포의 크기를 제한해주는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왔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표면적 대 부피의 비율이 중요하다. 이 말은 부피분의 표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한 단어로 바꾸면 상대 표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대 표면적이 뭐에 비례한다? 물질 교환율. 물질 교환율은 물질 대사율.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포 크기에 어떤 제한을 주는 요인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세포 소기관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